교육은 기존의 이제 다른 교육과 달리 이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붙어야 되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데이터를 올려서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문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과서를 만들 때에 중국은 아예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초중등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럼 영국도 지금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고요. 핀란드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초중등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이 있어야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델을 학습하고 문제 적용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실제 융합 수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신흥초등학교나 홍남초등학교에서 실제 이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융합 수업 같은 게 구성 운영되나요?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수업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한 개 학년에 아예 주제 특성으로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 이런 주제를 잡아서 어느 정도 동일하지만 비슷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 수업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 있는 수업을 원하는 아이들은 따로 동아리화해서 동아리 지도교사랑 같이 배우는 학습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줬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가볍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과정도 좀 개설을 해서 너무 심도 있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가볍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좀 기획을 많이 했고요. 홍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대사만 쓰면 인공지능이 이 대사 속에 그 감정을 인식해서 캐릭터의 표정이나 아니면 몸짓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인공지능 그런 그 웹툰 제작 앱을 활용해서 국어 시간에 홍성 역사인물 축제에 다녀온 경험을 웹툰 만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국어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횡단보도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 표지판을 인식해서 속력을 0이나 또는 30으로 이렇게 줄이는 코딩을 짜보는 그런 실과 수업과 과학 수업도 융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야, 저희가 초반부에 신흥초등학교 사례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홍남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더 놀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한번 홍남초등학교 사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우리 일상에서 생기는 수많은 쓰레기.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그냥 접어서 버려요. 잘 몰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렸어요. 걱정 마세요. 인공지능만 있으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일상 속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공지능 수업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홍남초등학교의 실과 수업 시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쓰레기와 환경 문제를 배우는데요. 지난 원격 수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걸 보고 쓰레기를 잘 분리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송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들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배고플 때 먹은 콜라고 이것도 배고파서 먹은 참치예요.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활약할 시간인데요. 어떻게? 종이팩입니다. 페트입니다. 바코드 찍듯 간단히 쓰레기를 분류합니다. 종이팩입니다. 유리입니다. 캔류입니다. 캔류입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합니다. 여기 앞에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인공지능이 물체를 본 다음에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저 프로그램 학생들이 만든 건가요? 아니요, 5학년 교육 과정에는 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에 학습시키는 과정을 교사가 준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배움은 실천할 때 더욱 의미가 있죠.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리배출을 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을 AI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과정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시해서 내가 한 번쯤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다 같이 나눠보는 그런 수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윤리시간과 인공지능이 만났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수업인데요. 딜레마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도 어떡하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직진하면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고 방향을 바꾸면 한 명만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프로그래밍 할까요?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방향을 바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한 명의 희생으로 여러 명을 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 모두는 인부 5명을 살리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직진하면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하고 방향을 바꾸면 운전자가 사망합니다. 당신의 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까요? 이번에는 운전자인 내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저는 직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부 5명은 어른이고 저는 학생이니까 학생을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5명이 다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이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을 서로 나누는데요. 저마다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도 세워보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가 들어가는 곳이 정말 많아지면서 투리 딜레마 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학생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윤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롤리 딜레마도 봤지만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 초반부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도 사실 중요한 윤리적 문제거든요. 고민이 이해가 돼요. 아니 제가 이게 좀 놀란 게 뭐냐면 며칠 전 제가 차량을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저는 옆으로 지금 빠져나오려고 이게 좌회전을 틀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량에서 빨간색 그 신호가 뜨면서 긴급 제어가 뜨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뭐야? 이 차 왜 이래? 라고 했더니 바로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밤이라서 제가 오토바이 이렇게 입으신 분들 검은 옷을 입으시니까 잘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기억된다니까 야 이거 세상이 참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윤리적인 어떤 그런 테마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런 교육이 된다면 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렵다 이거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수학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 인공지능을 하면서 좀 저렇게 배울 수 있네.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수업의 진짜 이 철학은 기본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보면서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 윤리교육 저런 상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마음속에 와닿을 것 같아요. 실제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워하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트롤리 딜레마처럼 한 명의 인부와 5명의 인부 중에는 5명의 인부를 많이 구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나라면 내가 다친다면 하니까 쉽게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아이들이 미리 고민해보고 또 인공지능의 활용이 언제나 윤리적인 판단 위에 기초해야 되고 또 인간 존중이 기술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늘 느끼지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개발자 윤리와 또 사용자 윤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몇 달 전에 그 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맞습니다. 이루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챗봇 이루다 씨가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루다 양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 그 혐오 차별 발언을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 어떤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전 국민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사건 이후에 또 이루다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인공지능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때는 특히 뭐 개발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다 보여줬어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맞아요. 그 데이터의 윤리적인 데이터를 모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공정한 데이터냐, 편향적이지 않는 데이터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였다고 할지라도 사용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용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다른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용자의 윤리도 필요하다라는 걸 동시에 다 저희들한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수업들이 모든 지금 그 AI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인류에게 저는 문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공정한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공평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또 아까 계속 얘기할 때 AI가 친구처럼 있어야 된다는데 친구끼리 뭐 그런 얘기 이거 안 하면 친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굉장히 딜레마가 많네. 차별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영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AI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 친구의 올바른 윤리관은 사람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개발자가. 예,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윤리관이 계속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결국은 훗날 이들이 AI 전문 인재가 돼서 개발을 할 때는 그런 윤리의식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AI 윤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AI는 생산자거든요. 어떠한 정보를. 그럼 이제 AI가 만든 거에 저작권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윤리의식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윤리적 이슈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더 등장을 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 논의나 이런 교육적 논의를 통해서 그 윤리 교육을 점점 더 잘하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관련해서 윤리, 원칙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실제 이런 그 인공지능 개발이나 활용과 관련해서 기준,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제정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의 경우하고 뭐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해외에서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그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말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우리 국내 대학에서도 그런 뭐 어떤 군사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이제 오보가 나가서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각 나라별로 또는 뭐 그룹별로 그런 것들을 제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기정통부에서 지난 2020년도 12월 23일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전체 회의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원칙, 10대 요건을 발표를 했는데 교육 쪽에서는 아직 이런 어떤 교육적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윤리 강령이나 윤리 교육 가이드라인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도 기술 개발자들이 조금 안을 내고 교육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안을 내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겪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좀 금하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산 넘어 산이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 어쨌건 간에 이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육이 좀 정착을 하려면 일단 좀 이제 순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 그 수업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업 현장에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교사의 역량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승전 교사예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역량 강화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초등학교 사례를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실 같지가 않고 아까 여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예술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운동장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가 이렇게 탁 그 책상에 박혀 있어서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만 봐야 하고 아이들이 딴짓 못하게 좀 감시하는 게 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컴퓨터실이 만들어져 있다면 인공지능 교육은 협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창의적인 그런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런 정보교육실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인공지능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만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처럼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의 인프라나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인공지능이 같이 발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연수가 아니고 앞으로 그 연수를 듣고 실천하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좀 전달 체제가 좀 잘 갖춰진 연수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2부에 걸쳐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배운 학생과 배우지 못한 학생입니다. 제 아들이 배우지 못한 학생입니다. 딱 낀 세대여서 지금 벌써 낀 세대가 되나요? 대학교 신입생인데 이 친구는 인공지능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이 친구는 대학에 와서 자기 전공 분야가 어디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질 거고요. 그걸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초등부터 고등에 이르는 그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요. 국어부터 시작해서 미술 및 외국어까지 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도 이거를 표기를 하고 정보를 우린 가르쳐야 돼. 선제적으로 우린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라는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랑 같이 공존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가 국가적인 그 책임을 가지고 공교육에서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 욕심은 인공지능 교육이 실제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성의 방법은 보여주신 것처럼 융합이 될 거고 그럴 텐데 진짜 그렇지만 실제성이 있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에서도 그런 학교마다 요즘에 만약에 물론 AI 퍼실리테이터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배치가 돼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AI 전문가가 있다면 좀 더 그런 우리 AI 교육을 선생님들도 조금은 너무 나 AI 무서워가 아니고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의 지원해주는 사람도 여기 있네 이렇게처럼 우리가 실제성을 가진 AI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국가적 노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은 전문 개발자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과 속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생활 문제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이들만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부담 없이 아이들이랑 같이 인공지능 기술도 체험해보고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서 아이들한테 학부모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정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엄청난 변화, 혁명적 변화가 지금 밀려오고 있구나. 이거 빨리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만 결론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람다움. 그 사람다움에 대한 교육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늘 내리는데 인공지능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위에 건강한 인공지능 교육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세계적 리더를 배출한 미국 명문 사학인 필립스 아카데미 설립자 존 필립스는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인간 중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인문교육 차원에서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24시간 뭐 잠잘 때 외에는 날이 셀수록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거를 통해서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위험한. 너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이 미디어를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